제 이름은 박순자, 아들 명석이는 제 삶의 이유이자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작년에 민지라는 아카시아꽃 같은 아가씨와 가정을 꾸렸을 때 제게도 드디어 딸이 생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고왔던 첫인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며느리의 모습은 결혼 후 첫 명절에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위해 며칠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민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소파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친정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엄마 힘들지? 내가 금방 가서 설거지 싹 다 해줄게. 라며 살갑게 구는 목소리가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게 이 아이는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며 저는 그저 남편의 엄마일 뿐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며느리와 함께하는 첫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엄마 민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라며 아침부터 다정하게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기도 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일이 많아서 외식은 힘들겠어요. 대신 케이크 사들고 잠깐 얼굴만 뵈러 갈게요. 의무를 다하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가 8시가 되고 9시가 넘어가도록 현관문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밤 10시 저는 불을 끄고 조용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케이크를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지 않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대신 제 마음속에서 곱게 키워왔던 딸 같은 며느리라는 꿈을 조용히 떠나보냈습니다. 슬펐지만 더 이상 서운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세상 가장 소중한 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석이의 어머니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의미 있고 또 눈부시게 귀한 것이니까요.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인 6시가 훌쩍 지나고 시계가 9시를 향해 달려갈 무렵에야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서는 아들 명석이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며느리 민지의 표정은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고생했다. 저녁들은 먹었고? 오는 길에 간단하게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먹었지. 어서 들어와 앉아라.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과일을 내놓자 명석이가 제게 다가와 봉투 하나를 쑥 내밀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두툼한 봉투의 무게보다 아들의 마음이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돈은 마치 아들의 사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 돈으로라도 제 마음을 달래주려는 아들의 속내가 비쳐 마음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지가 마트 비닐봉지를 부스럭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는 길에 케이크 사오려고 했는데 좋아하시는 빵집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민지는 정말 아쉽다는 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비닐봉지 안에서 무언가를 덜렁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트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을 법한 울긋불긋한 사탕 한 봉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사왔어요. 민지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의 생일 선물로 포장조차 되지 않은 사탕 한 봉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이도 안 좋으시니 딱딱한 건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말랑한 젤리 같은 사탕으로 골랐어요.
입 심심하실 때 하나씩 드시면 좋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들의 얼굴에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전혀 모르는 듯 여전히 천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가 안 좋으시니 입 심심하실 때 드시라는 그 말이 마치 철없는 아이를 대하는 듯한 말투로 들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성의가 없는 것을 넘어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였습니다. 저를 남편의 어머니로 존중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익힌 지혜로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아들만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얼굴에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사탕 봉지를 향해 손을 뻗었죠. 그래, 고맙다. 너희 엄마한테는 비싸고 좋은 옷 사주더니 나한테는 이렇게 내 건강까지 생각해서 특별한 선물을 다 준비했구나. 내 마음이 참 기특하다. 일부러 너희 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민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한 조각 제대로 먹지 않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저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준 돈 봉투와 며느리가 주고 간 사탕 한 봉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주 차분하고 명료한 하나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내게 준 이 정성 내가 아주 귀하게 받으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사탕 봉지를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귀한 보물을 모셔두는 것처럼요. 이 사탕 한 봉지는 언젠가 반드시 제 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껏 들뜬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저희 엄마 환갑이세요. 아주 근사한 호텔 뷔페를 통째로 예약했어요. 꼭 오셔서 자리 빛내주셔야 해요. 제 생일날 빵집 문이 닫혔다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선물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저희 엄마가 요즘 목이 좀 허전하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센스 있게 준비해 주시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교묘하게 값비싼 목걸이를 사달라 유도하는 그 영악함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에게 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두었지요. 오냐 알았다. 내가 내 엄마를 얼마나 아끼는데 당연히 좋은 선물 준비해야지. 걱정하지 말거라. 전화를 끊은 저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고이 모셔두었던 사탕 봉지를 꺼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목함에 담긴 최고급 한과 세트와 은은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샀습니다. 누가 봐도 귀하고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 위에 모든 것을 펼쳐 놓았습니다. 최고급 한과 세트, 우아한 실크 스카프, 그리고 몇 달 동안 제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사탕 한 봉지. 저는 먼저 한과가 담긴 목함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보석처럼 고운 한과들을 하나씩 꺼내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목함 안에 바로 그 사탕 한 봉지를 넣었습니다. 값비싼 목함과 초라한 사탕 봉지의 부조화가 어찌나 웃기던지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뚜껑을 닫자
사탕의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완벽한 최고급 선물 세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함께 사온 고운 비단 보자기를 펼쳐 사탕이 든 그 상자를 한 올 한 올 정성을 다해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느리에게 받은 마음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답장이었고 제 자신과 제 아들의 짓밟인 자존심을 바로 세우는 의식이었습니다. 마침내 포장이 끝났을 때 제 앞에는 누가 봐도 아주 귀하고 값비싼 선물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아들 정석이가 그 모습을 보고는 우와 엄마, 장모님 드리려고요? 정말 예쁘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너희 장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다. 그 순진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사겼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구나. 너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방법밖에는 없구나. 드디어 사돈의 환갑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장수보다도 당당하고 굳건한 갑옷이 되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품이 있는 제 모습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박순자, 오늘 절대 기죽지 마라. 너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호텔 연회장은 서로의 부와 체면을 과시하는 경연장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사돈은 세상의 주인공인 양 행복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제 손에 들린 비단 보자기를 본 며느리는 자기 엄마가 값비싼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 실컷 좋아해 두거라.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나도 궁금하구나. 식사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라 짧은 축사를 마치고 정성껏 포장한 선물을 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 사부인, 뭘 이렇게 귀한 걸 다. 포장부터가 정말 남다르네요. 사돈은 활짝 웃으며 선물을 받았고 며느리는 옆에서 제 어깨를 으쓱했죠. 모든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사돈이 비단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덩그러니 놓인 사탕 한 봉지를 발견한 순간 시끄럽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돈의 얼굴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새하얗게 굳어버렸고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들 명석이의 얼굴에는 경악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온화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제 생일날 사랑하는 며느리가 제게 준 아주 귀한 사탕입니다. 어른들께는 이런 게 최고라면서요.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건 저 혼자만 먹을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돈과 함께 나누고 싶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몇 달 동안 묵혀두었던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며느리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제 아들의 팔을 붙잡자 명석이는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제가 두 사람을 해치기라도 할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는 가슴 한편이 시큰했지만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개선 장군처럼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의 침묵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차에 오르기까지 저와 아들, 며느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한참
한참의 침묵 끝에 마침내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은 참아보지 못한 채 정면만 응시하는 그 목소리는 제가 평생 들어왔던 아들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망신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모님 환갑잔치를 민지와 제 얼굴을 이렇게까지 짓밟으셔야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망신을 준 게 아니다, 명서가.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이라고 해도 때와 장소를 가렸어야죠. 그게 오늘 그 자리에서 할 말이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래, 때와 장소. 아주 좋은 말이다. 그럼 내 아내는 내 생일날 밤 9시에 찾아와 사탕 한 봉지를 던져준 것은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이었니? 결혼 후 첫 명절에 시어미 앞에서 친정에 전화해 온갖 일을 다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상황에 맞는 행동이었고, 내 옷을 보고 당신 엄마는 더 비싼 옷을 입는다며 나를 깎아내린 건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었더냐. 지난 시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내자 아들은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나는 내 아내가 내게 보여준 성의와 존중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다. 내 아내는 내게 딱 그 사탕 한 봉지만큼의 존중을 보여주었어. 그래서 나도 사돈에게 똑같은 크기의 존중을 돌려드린 거다. 이게 그리 잘못된 일이니? 그래도 이건 그냥 복수잖아요. 아니다. 이건 교육이다. 너와 내 아내, 사돈까지 모두를 위한 교육. 사람은 자신이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고통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거든. 아마 안사돈은 오늘 처음으로 내 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취급을 했구나 하고 아주 조금은 깨닫게 되었을 거다. 그리고 너는 내가 그동안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오늘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겠지. 제 말이 끝나자 차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던 민지의 울음소리도 어느새 멎어 있었습니다. 집 앞에 차가 멈추고 저는 나머지 이야기는 너희 부부가 집에 가서 따로 하거라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내렸습니다. 아들은 끝내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불을 켜자 낯선 적막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혼자 산 세월이 길었지만 오늘 밤의 고요함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는 반드시 터뜨려 고름을 짜내야만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날 이후 아들의 집에서는 폭풍 같은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눈물 흘리던 며느리 민지는 남편이 내민 신용카드 명세서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생일 이틀 전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백화점에서 쓴 수십만 원과 제 생일 당일 저희 집 앞에서 결제된 단돈 1,500원. 그 두 줄의 기록은 민지의 모든 변명을 침묵시켰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악의였음을 아들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것이죠. 며칠 후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남편 노릇,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해서 엄마가 그런 수모를 겪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그동안 맺혔던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너라도 이제 바로 섰으니 그걸로 족하다. 제 아들은 잠시 길을 잃었을 뿐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찾아 돌아왔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 후 사돈과 며느리의 전화가 빗발쳤지만 저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그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뼈를 깎는 반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흐르던 어느 주말 아이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려 집안 청소를 하다 낡은 의자에서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왼쪽 발목에서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신을 잃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과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제 모습을 본 두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병원으로 실려가는 내내 며느리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제 옷자락만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떨림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제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제가 밤새 끙끙 앓을 때마다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를 닦아주었고 따뜻한 죽을 쑤어 아이처럼 불어가며 제 입에 떠먹여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하자 자기 몸을 던져 저를 부축하다 팔꿈치가 깨져 피를 흘리면서도 제 몸부터 살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못 봐서.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묵묵히 사과를 깎던 민지가 갑자기 칼을 내려놓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제 못난 질투심 때문에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후회의 눈물만이 가득했죠. 저는 말없이 제 손등 위로 떨어지는 며느리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다른 손으로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나도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모질게만 대한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 순간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두 여자였습니다. 뜻밖의 위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진심을 마주할 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 찾아와 서툰 솜씨로나마 정성껏 차린 생일상을 제 앞에 올렸습니다. 식사 후 민지는 수줍은 얼굴로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제가 예전에 나이 드니 이런 화사한 색이 좋더라라고 무심코 했던 말을 기억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와 직접 짰다는 고운 연보라색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눌러쓴 손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께. 작년 어머니 생신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어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품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따끔한 가르침과 따뜻한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철없는 아이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저도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해요, 어머니. 저는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하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고맙다, 아가. 내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다. 그 후로 우리 가족은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지혜로운 다리가 되어주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고 한때는
원수 같던 사돈과 저는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함께 노래를 배우러 다닙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제게 요리를 배우며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할머니 손맛 그대로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지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입맛이 없고 피곤해하는 민지를 보며 저와 사돈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얘,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러자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제 옆에 앉아있던 아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로 빙그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할머니 손맛을 물려줄 아기를 가졌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행복이 우리 집 거실로 쏟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길고 긴 아픔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것은 이제 눈물이 아닌 눈부신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아들 내외의 입에서 나온 저희 부모가 됩니다. 라는 말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때 깨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이 가정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의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